옛사람들의 지혜라는 빛 아래에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의미 있게 보입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의 이야기들은 단지 교훈적인 말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인생의 변화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각 이야기 뒤에는 초연하게 사는 법, 어려움과 마주하는 법, 그리고 내려놓음을 통해 마음의 맑음을 얻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고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이 영상 속 14가지 깊은 지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하게 살고 더 의미 있게 살며 자기 마음 속에서 존재의 평안을 찾는 귀한 배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듣고 곱씹고 한 걸음씩 삶의 진리에 가까워져 봅시다. 눈물로 젖은 인생 이야기. 나는 매일 아침 한 아이가 깡통을 들고 식당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니 손님이 계산을 부르면 아이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그릇들을 살펴봅니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서둘러 깡통에 담아 넣고는 다시 밖으로 나와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깡통이 거의 가득 차면 아이는 어느새 사라지곤 했습니다. 내 친구가 함께 앉아 있을 때는 아이가 내 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값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지켜보다가 나는 아이의 가정 형편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투원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이에게 다가가 친해지려 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와서 아이가 식당 안쪽으로 몸을 피했는데 비가 점점 세지자 아이는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내 자리에서 반 발자국도 안 되는 거리였지요. 나는 손을 뻗어 아이를 내 테이블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니? 투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매일 여기 나오니?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어? 아이는 내가 매일 이곳에 박혀 있는 커피 중독 손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랑 살아요.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고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 도와요. 닝, 센, 학교는 다니니? 학교 안 가요. 집에서 엄마랑 돼지도 키워요. The surrogate soas do work here. 그 말을 듣고 나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투원이 남은 밥과 반찬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 뒤로 투원은 더 이상 문 앞에서 몰래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순하고 정직했기에 주인 아주머니는 투원에게 테이블을 치우는 일을 맡기고 남은 음식을 가져가게 했으며 일하는 동안 먹을 것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투원과 나는 더 가까워졌고 정말 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투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다쉬운 원디에. 사실 나는 막 교도소에서 나왔고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바다를 건너 떠난 뒤였습니다. 호주에 정착했다는 소문만 들렸지요. 나는 늙은 어머니와 살며 하루에 커피 한 잔, 그리고 두 끼는 고구마나 마른 음식으로 겨우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도 아내와 다시 연락이 닿았고 그 뒤로는 때운 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집 근처 그 카페에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에게 무슨 마법을 걸어둔 건지 하루도 빠지지 않게 되더군요. 어느 날 나는 투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집 한번 가보자. 구경도 하고 통인도 이산. 투원은 멀지 않다고 했지만 표정이 망설이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투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려. 나는 아이가 안쓰러워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몰래 투원이 남은 음식과 밥을 들고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오쯤 투원이 아주 작은 오두막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목화나무 아래에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곳에서 새 식구가 산다고? 돼지를 키운다는 말은 대체. 그때 투원이 깡통을 내려놓고 음식을 꺼내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멀어지자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온갖 폐자재를 모아 대충 세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몸을 굽혀야 했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투원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곧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원은 방금 나갔는데요. 당신은 누구요? 그들은 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몸을 굽혀 들어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자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나와 비슷해 보였지만 볼은 움푹 들어가 있고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옆에 여자는 병색이 짙었고 얼굴빛은 검게 변해 있었지요. 그들은 투원이 가져온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멍해졌고 가슴이 미어졌고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투원의 아버지는 전쟁 후유장애로 두 다리를 잃은 옛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남편을 오래 돌보며 버티다가 이제는 악성 질병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돈을 모두 꺼내드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들의 비참한 형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투원을 만났을 때 아이는 눈을 피하며 겁먹은 듯 했습니다. 어제 내가 집에 다녀온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투원이 두렵기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나는 투원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아저씨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렇게 힘들게 너무 안쓰럽다. 카론가 수와 유센 판딩 사이 투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마침 계산하는 손님이 있어 투원은 그 틈을 타 테이블을 치우러 달려갔습니다. 그 뒤부터 투원은 남은 음식을 꼼꼼히 분류해 담기 시작했습니다. 투원은 몇 살 되지도 않은 나이에 부모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1975년 이전부터 두 다리가 없었고 어머니는 심각한 간질환으로 다리가 붓고 피부가 누렇게 뜨며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투원은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정말 효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 뒤로 나는 투원에게 빵과 쌀, 밥값을 자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나를 호주로 초청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떠나는 날, 나는 두 가지 슬픔을 남겨야 했습니다. 하나는 고향에 남는 늙은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투원을 도울 기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 정착한 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날씨도, 모든 것이 낯설어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끔 돈을 보내 어머니와 여동생을 도왔고 여동생에게 투원에게도 조금씩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먼 곳의 정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몇 년 후, 나는 고향에 들렀습니다. 투원을 찾아갔지만 아이는 더 이상
그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투원의 사정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울 수도 있었는데 나는 투원이 숨기려 했어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급히 투원의 집으로 가보니 어머니는 이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버지만 한쪽에 누워 있었고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투원은 벽돌이를 하는 막노동을 시작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나는 투원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 사이 투원은 키가 훌쩍 자라 멋진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햇볕 아래 일하느라 피부는 까맣게 그을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나는 투원을 데리고 예전 그 카페로 갔습니다. 투원은 조금 불편해했지만 나는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좋은 분이야. 사정을 몰랐을 뿐이야. 부잉, 딴든, 카나빈 줄은 카페에 도착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투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시 여기 와서 일하지 않을래? 막노동보다 훨씬 가볍고 월급도 비슷하게 줄게. 저녁엔 남는 음식도 가져가서 드셔. 장 볼 필요도 줄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투원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밖으로 나가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투원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다들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남 아저씨 밑에서 일해요. 그분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매일 아침 일 나가기 전에 아빠 드시라고 찹쌀밥이나 빵도 사주세요.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1262 쌍미야. 앞이 옛날엔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해. Understand you. Cancelin Bife. 세상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참한 사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투원처럼 세상이 알아줘야 할 아이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호주로 돌아가기 전 투원 부자에게 200만 동을 드렸습니다. 투원과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고 나도 함께 기뻤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투원 아버지의 사진을 찍고 서류를 복사해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상위군인 구호단체에 보냈습니다. 몇 달 뒤 투원의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호주의 단체가 지원금을 보내주었다며 그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처음으로 내 같은 상위 군인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행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나 역시 말로 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상위 군인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투원의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일어서는 힘, 그리고 부모를 향한 지극한 효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 아무리 가혹해도 인내와 사랑과 효심이 있다면 사람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투원은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 병든 부모를 돌보았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살렸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람의 정이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손을 내밀면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고 그 따뜻함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가 나누고 공감할 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피어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삶이 고단해도 효심과 강인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공감과 나눔은 우리를 다시 앞으로 걷게 하고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면 남을 살리고 결국 나를 돕는다. 한 사람의 선함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은 복이 되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와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청나라 때 안회성 유관의 한 태수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 수주의 조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밝고 선행을 베풀며 덕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옹은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한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그러나 그 사람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조옹은 여벼관에 물었고 그 사람은 한 달 넘게 머무르며 숙박비와 밥값을 내지 않았고 이제 중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책임이 두려워 종업원에게 시켜 그를 밖으로 내쫓았던 것입니다. 조옹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이고 기댈 곳도 없으니 정말 불쌍하오.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시오. 치료비와 밥값은 내가 당분간 대신 내겠소. 잉또르뚜와 타스사스 인단. 그렇게 10일이 지나자 환자의 병세는 호전되었고 그는 벽을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난 건 조옹 덕분이라고요. 그 나그네는 크게 놀라 감사하며 종업원의 부축을 받아 조옹에게 찾아와 큰 절을 올리고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조옹은 그의 회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조옹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관문 밖에서 왔고 포공에게 예를 올리러 오던 길에 호수를 건너다 배가 뒤집혀 다행히 누군가에게 구출되었지만 가족과 짐은 물에 떠내려갔고 홀로 이곳에 도착했다가 중병에 걸렸다고요. 조옹이 아니었다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옹은 그 사정을 듣고 더더욱 마음이 아파 그를 집에 머물게 하며 가족에게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젊은 그는 곧 회복했고 떠날 준비를 할 때 조옹은 여심냥과 포공의 초상화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관문 밖 백성들이 포공을 신처럼 받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뒤 조옹이 사는 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조옹은 재난을 관아에 알렸지만 사람들이 몰려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조옹도 연루되어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조옹이 압송되어 가던 길, 묵을 곳이 없어 큰 저택의 바깥 처마 아래 하룻밤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욕을 하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조옹은 말했습니다. 나는 강남 수주의 사람인데 여기서 묵을 곳이 없어 잠시 바깥에서 쉬고 싶소. 예소리, 완다츠, 안비아스. 수주라는 말을 듣자 저택 주인은 곧 사람을 보내 조옹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조옹이 사연을 말하자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젊은 공자가 공손히 나와 조옹을 모셨습니다. 안에는 보석을 두른 노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를 갖추었고 조옹을 방 안에 앉혔습니다. 그 공자는 곧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조옹이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10년 전 자신이 살려준 그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조옹을 후하게 대접하고 저택에 머물게 했습니다. 또한 변방을 지키는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조옹의 일을 처리해 주었고 모든 것을 손 써 주었습니다. 3년 뒤 조옹은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공자는 노자금으로 금 50냥을 주었습니다. 그때 조옹의 가세는 기울어 있었지만 그 도움으로 조씨 가문은 다시 일어섰고 후손들은 풍족하게 살았으며
어떤 이는 조정에 큰 벼슬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함은 남의 생명을 살리고 그 선함은 복이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종은 보답을 바라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그의 운명과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진심 어린 선행은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 나에게도 길을 열어줍니다. 선함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미래의 기회와 행운을 가져옵니다. 꿰뚫어 보고 분명히 알아야 큰 책임을 진다. 세상 일은 덧없고 변화무쌍합니다. 공명과 부귀뿐 아니라 우리의 사지와 오관조차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보면 부모 형제는 물론 만물 역시 나와 한 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꿰뚫어 보고 분명히 알아야 천하의 책임도 질 수 있고 명리의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나라에 유구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겨우 18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선왕의 수레를 막아 서고 스스로를 추천했습니다. 신은 가난하고 노모가 있습니다. 작은 벼슬이라도 주십시오. 오예스 머리 위로운 단첸 닷도 선왕이 말했습니다. 너무 어리다. 관직을 맡기엔 이르다. 워가티오 유구공이 답했습니다. 그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전욱은 12살에 천하를 다스렸고 항탁은 7살에 성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리다는 이유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능하다고 말하셔야 맞습니다. 원비쇼로와 예삼든 선왕이 말했습니다. 어린 말이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법은 없지 않느냐. 사람도 성숙해야 나라가 쓸 수 있다. 아고라스기오 원한 대샤 유구공이 말했습니다. 길이에도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습니다. 천하의 명마라도 부엌의 작은 다람쥐와 달리기를 하면 꼭 명마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 큰 백조와 학이 천리를 날아도 집안의 제비와 날개짓을 겨루면 꼭 더 민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저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왕은 감탄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구나. 왜 진작 오지 않았느냐? 인, 닝, 그르, 두르, 닝그. 그는 유구공을 수레에 태워 함께 돌아가며 관직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능력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님을 말합니다. 통찰, 자신감, 논리와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와 지위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준비하고 담대하게 증명하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독이 주는 힘, 장자는 홀로 오고 홀로 간다는 경지가 인생의 최고 경지라 했습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홀로 수행하며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강자가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에너지를 모아 자신의 결점을 다스리는 방법이며 진짜 강해짐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크고 아름답지만 말이 없고 사계절은 질서가 분명하지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도리를 품고 있으나 떠들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만이 떠들썩함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고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모임과 이별 속에서도 누구도 영원히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남과 대화하면 잠시 외로움은 덜해도 외로움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을 멈추면 다시 고독이 밀려옵니다. 사실 어떤 일은 말로 해결하기보다 스스로 감당하는 편이 낫습니다. 괜히 남에게 털어놓으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소음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국면을 바꾸는 지혜가 생깁니다.
사막을 지나야 샘물을 만난다는 말처럼 인생의 긴 길은 결국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말보다 고요한 마음이 낫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사람은 고독하고 고독한 사람은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솔직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이 풀려납니다. 가벼운 관계에 매달리며 남에게 맞추어 사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작아집니다. 삶은 귀하니 잡담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고독은 외부의 간섭을 끊고 내면의 자유를 지키게 해줍니다. 스스로 서는 사람은 비바람을 혼자 감당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한때 혼자 거슬러 올라가야 했고, 찬란한 순간 뒤에는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마음은 단단해지고 지혜는 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서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수양의 핵심. 남의 좋은 점을 보면 반드시 배우고, 남의 나쁜 점을 보면 스스로도 그런지 돌아봐 고치십시오. 좋은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은 없애야 합니다. 나를 바르게 비판하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입니다. 나를 바르게 칭찬하는 사람은 나의 벗입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사람은 내게 해를 끼치는 적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승을 중히 여기고 벗을 귀히 여기며 아첨꾼을 매우 싫어합니다. 군자는 바른 말을 듣는 것을 지루해하지 않고 간언을 받아 스스로 경계합니다. 그러니 나빠지려 해도 나빠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인은 자신을 비판하는 일을 미워하고 근거 없는 칭찬을 좋아하며 아첨꾼과 가까이하고 충언하는 일을 멀리합니다. 그러니 좋아지려 해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 대목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수정이 수양의 핵심입니다. 진실하게 비판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첨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듣고 바르게 고치면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변화하거나 죽거나, 독수리는 하늘의 지배자라 불리지만 긴 수명을 누리기 위해 변화하거나 죽거나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약 40세 즈음 몸은 약해지고 깃털과 발톱과 부리는 더 이상 사냥에 유리하지 않아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살기 위해 독수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탈바꿈을 선택합니다. 바위에 부리를 부딪혀 낡은 부리를 떨어뜨리고 새 부리가 자라면 그 부리로 낡은 깃털을 뽑아내며 새 깃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수개월의 고통 뒤 독수리는 새 몸으로 하늘로 돌아가 더 오래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삶과 성장에서 변화의 필연성을 말합니다. 살아남고 발전하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결국 도태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갱신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강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재앙은 성급한 분노다. 말도 천천히, 성질도 천천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한번 잘못 디디면 인생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우화가 있습니다. 뱀이 톱을 지나가다 다쳤습니다. 화가 난 뱀은 톱을 물었고 입이 더 다쳤습니다. 더 분노한 뱀은 톱을 몸으로 휘감아 죽이려 했고 결국 톱날에 베어 죽었습니다. 뱀을 죽인 건 톱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부릅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하나 빼앗는 장수보다 위대하다고도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
한번 멈추는 힘이 인생을 지키는 힘입니다. 소란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지켜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고요히 변화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불필요한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고 의지를 지키면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도, 부도 모두 함정이 있습니다. 가난은 생명을 해치고 부는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절제입니다. 돈은 바깥의 물질일 뿐 태어날 때 가져오지도 못하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형편이 어떻든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쉬어도 방탕하지 않고 피곤해도 품위를 잃지 않으며 분노해도 벌을 과하게 하지 않고 기뻐도 상을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균형입니다. 나와 남이 같다는 것을 알면 동요가 줄어든다. 조용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붐비는 곳을 피하지만 억지로 피하려는 마음 자체가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고요를 찾는 것이 오히려 혼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요임금 시대에 허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임금이 천하를 맡기려 하자 허요는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요임금이 다시 관직을 주려 하자 허요는 강가에서 손을 씻으며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싫어서 씻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소부라는 은사가 소를 끌고 와 물을 먹이려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산속 깊이 숨어 있었다면 누가 당신을 알겠소? 일부러 여기저기 다니며 명성을 드러내놓고 이제 와서 손을 씻는다니 내 소의 입을 더럽히지 마시오. Yes, weren't enough. 소부는 소를 상류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요를 추구하는 방식마저도 집착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진짜 평안은 소란과 고요를 모두 받아들이는 가운데 생깁니다. 바깥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핵심. 강태공, 즉 강자는 늦게 성공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젊은 시절 많은 고난을 겪었고 70이 넘어도 강가에서 조용히 살던 무명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80이 넘어 주문왕을 만나 마침내 뜻을 펼쳤고 주왕조의 대업을 도왔습니다. 강자의 삶이 남긴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독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 홀로 배우고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고독을 견디는 힘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때로는 약간의 어리석음과 광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곧은 낚싯바늘로 낚시하며 조롱을 받았지만 원하는 자는 반드시 미끼 없이도 문다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남의 시선을 넘어 자신의 길을 끝까지 믿는 힘입니다. 셋째,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남을 다치게 하고 결국 나를 해칩니다. 수양 있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순경도 역경도 한결같이 대하라. 아이를 낳는 일은 기쁨이지만 생명의 위험도 따릅니다. 재물이 많으면 도둑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기쁨이기만 할까요? 가난은 절약을 배우게 하고 병은 건강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해자가 문상하러 갔더니 장자는 바닥에 앉아 그릇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해자가 놀라 묻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슬펐소.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람은 원래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형체도 호흡도 없었소. 변화 속에서 호흡이 생기고 호흡이 변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 생명이 되었소. 이제 또 변해 죽음이 되었으니 사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소. 자연 속에서 쉬는 것일 뿐인데 내가 울부짖는다면 도리를 모르는 것이겠지. 와이나 요스, 와이나 요스. 이것이 장자의 생사관입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변화이며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평정해집니다. 이 교훈은 기쁨과 슬픔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연의 이치 속에서 담담해지는 지혜를 전합니다. 몸과 마음을 자연에 맡기고 새 속의 때를 덜어라. 산속의 과일과 들짐승은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향기롭고 맛이 좋습니다. 우리가 명리와 새 속의 때에 물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품성도 더 맑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북송 때 재상 고상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라는 도사를 존경했는데 이 도사는 지위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늘 자신을 나라고만 불렀습니다. 고상기가 어렵게 초청했지만 도사가 나귀를 타고 와 대청으로 곧장 들어가려 하자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여긴 재상의 대청입니다. 손님은 내려야 합니다. 나수어 you for us. 도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재상을 찾아온 게 아니라 재상이 나를 불렀소. 이런 예법을 따져야 한다면 난 돌아가겠소. Even for 마스킨, 큰도. 그는 나귀에서 내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결국 고상기는 사람을 보내 사과하며 다시 초청해야 했습니다. 고상기는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은 권세를 구하지 않기에 권세에 굽히지 않는다. 하물며 의를 따르는 사람은 어찌 권력 앞에 굴복하겠는가. 오시링공단도. 이 이야기는 세속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청고함과 자기 원칙을 지키는 굳건함을 말합니다. 부처는 마음속에 있고 바깥 형식에 매이지 말라.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본성을 두고 밖에서 해탈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해탈이라는 생각에 묶이게 됩니다. 수나라 때 14살의 도신이라는 소년이 삼조 승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자비로이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이원출라, 싱. 승찬이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묶었느냐? 도신이 답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다리사도 빠린따우, 겐수룬다노세란. 승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탈을 찾느냐? 도신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승찬을 모시며 수행했고 결국 선종의 사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자유로운 마음이 곧 기림을 말합니다. 바깥에서 답을 찾을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내려놓고 본성을 보면 그 자리가 곧 해탈입니다. 한평생 지식에 바친 사람, 청나라의 교감학자 요문초는 과거의 급제에 관리가 되었지만 20년 넘게 학문에 몰두하며 책을 교정하는 일에 삶을 바쳤습니다. 새벽 햇살이 희미할 때부터 책장을 넘기고 붉은 먹과 검은 먹으로 오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방에는 책이 쌓여 차를 놓을 자리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해질 무렵에야 잠시 정원을 걷고 다시 등불을 켜고 밤늦도록 교정을 계속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든 무더운 여름이든 10년을 쉼 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는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그에게는 책과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리보다 지식을 사랑하고 한 길을 꾸준히 걸으며 삶의 가치를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헌신에서 찾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14가지 깊은 지혜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삶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히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얻었길 바랍니다. 옛사람들의 지혜는 과거의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